한국은 자원을 복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입니다. 지금 하버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00여 명의 저명한 석학들과 각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 세미나에서 한 미국 교수가 발표, 도중 한국이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그런 자원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며 공개적인 조롱을 쏟아냈고 일부 참석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를 끝까지 지켜본 세계적 학자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 당장 백지 수표를 가져가라고 해도 좋다는 과격한 선언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원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 지식인들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갈렸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IT에서 자원경제학과 기술 폐권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켈러 교수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에너지, 원자재,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원래는 전통적인 자원 분야, 즉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 전 반도체 공급망의 심층 분석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저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라는 기술의 핵심에는 단순한 설계나 장비를 넘어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원의 정체는 너무나도 흔해서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존재, 바로 모래였습니다. 모래 한 알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패권 경쟁의 본질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난 3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패권과 자원 공급망 세미나에서 이 주제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은 극도의 긴장감과 논쟁으로 가득 찼고 일부 학자들은 저를 향해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섰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모래라는 자원이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임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날 하버드에서 있었던 발표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처음엔 웃고 있었지만 마지막엔 침묵했고 결국 박수로 마무리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있었는지를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이라는 기반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래는 흔하지만 그것을 반도체로 바꾸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을 가진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청중에게 보여드린 것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단 한 국가의 성장 곡선이 압도적으로 치솟고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약 23% 수준이던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25년 만에 73%에 이르는 기세로 급등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성장이 아닌 체계적인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석학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에서 해당 국가명을 의도적으로 가리지 않은 채 곡선을 보여드렸고 청중은 당황한 듯 각자의 나라를 대입해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요소들, 즉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리자 더욱 명확한 숫자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42.7%, SK하이닉스가 28.6%로 이 두 기업만으로 글로벌 디램 시장의 71.3%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22.5%, 나머지 기업들이 합쳐도 6%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본 각국 대표단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료를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사우디 측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 명의 국가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은 단순한 생산 공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수율, 즉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품질 관리와 공정 제어, 기술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 평균 20% 이상 높은 수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같은 장비와 동일한 설계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곧 가격 경쟁력, 납기 신뢰도, 수주 우위로 이어지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청중에게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구성하는 가치 사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 장비, 원자재, 제조, 테스트, 패키징이라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설계와 장비는 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 양산과 생산의 중심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단독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도 한 나라가 이처럼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사례는 드뭅니다. 한국은 단지 잘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 이 기술의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한국 반도체 기술의 뿌리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청중의 관심이 집중된 그 순간, 저는 발표의 흐름을 기술 분석에서 차원의 본질로 전환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성취를 통해 한국의 위치를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반이 되는 차원, 바로 모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대목에서 다소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 발표의 핵심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나 리튬, 희토류처럼 눈에 띄는 전략 자원들에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출발점은 그 무엇보다도 고순도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은 모래, 정확히 말하면 이산화규소라는 성분이 주성분인 고품질 석영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칩의 토대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는 바로 이 석영 모래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모든 모래가 반도체용 실리콘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막의 모래를 풍부한 자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사막의 모래는 수천 년 동안 바람에 마모된 결과 입자가 둥글고 균일의 건축용으로도 분리하며 해양 미네랄과 철, 알루미늄 등 반도체 생산에 치명적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고순도 정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반도체용 실리콘을 생산하려면 입자가 각지고 불순물이 적은 강에서 유래한 고순도 석영 모래가 필요합니다. 이 모래는 수천만 년에 걸친 화강암 풍화와 강의 침식 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이 과정을 통해 높은 순도의 이산화규소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강암이 풍부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적 짧고 경사가 급한 강들이 많기 때문에 석영 성분이 풍부한 모래가 강바닥에 효율적으로 퇴적되며 산업용 고품질 규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주요 하천이며 이 강들에서 채취된 모래는 건설뿐 아니라 유리, 세라믹, 그리고 반도체 정밀 가공용 원료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모래를 단지 건설 자재로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점차 산업용 규사로의 활용을 확대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를 정밀 분류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제조 기술을 넘어 소재 기반까지 일정 수준 자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기술화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된 모래 분류, 세척, 고순도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산업용 규사를 반도체 공정에까지 연결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물론 반도체용 초고순도 실리카의 경우 아직까지도 미국 등 외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고순도 석영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프루스파인 광산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현재 미국이 명확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 원자재를 수입해 단지 가공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공정,
즉 초정밀 연마, 실리콘 웨이퍼 제작, 패터닝과 리소그래피 전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공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순도 석영을 가져다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최적화된 웨이퍼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수율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래는 단지 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연결된 가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에서 시작된 가치, 사슬이 결국 1kg당 0.01달러짜리 모래를 100달러짜리 웨이퍼로 그리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칩으로 바꾸는 경제적 기적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모래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석유는 태워서 끝나지만 모래는 기술과 만나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은 처음에는 웃으며 반박했지만 데이터와 실제 공정사진, 그리고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 설명이 이어지자 그 표정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자원의 본질을 다시 묻고자 했습니다. 과연 자원이란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에 쓰이게 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는가? 한국은 모래 한 알에서 출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로지 돈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교육,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석유도 희토류도 없이도 세계 기술 패권의 한 축으로 떠오르게 된 숨은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 모든 흐름의 근간이 된 한국의 교육과 인재 시스템, 그리고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래라는 자원이 단지 흔한 자원이 아니라 고순도 실리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산업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좋은 모래를 가진 다른 나라는 왜 한국처럼 반도체 강국이 되지 못했을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처럼 자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이, 그것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이 작은 나라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한국은 자원보다 사람을 먼저 키운 나라였습니다.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전례 없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한국은 단지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 이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반도체 산업이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은 공학계열 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했고 이공계 대학원 장학 제도를 신설하며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교 졸업생들의 공학계열 진학률이 급증했고 대학과 기업, 정부 간의 연구 협력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와 포항공대, KAIST, 서울대는 지난 20년간 수십 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론과 현장 기술의 괴리를 줄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지 기술을 구매하거나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새 기술을 설계하고 실험하며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청, 국가와 기술 독립,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즉, 인재에 대한 투자가 곧 기술로, 기술이 곧 경제적 수출 성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시스템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R&D 예산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주요 대기업들은 이공계 석박사 채용을 늘리며 기술력 내재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수율, 가장 낮은 불량률, 그리고 가장 많은 메모리 관련 특허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발표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 즉 모래, 기술, 사람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무렵 청중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래 얘기라고 웃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산업 구조가 단지 운이 아닌 치열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우리도 대학을 세우고 있지만 왜 비슷한 성과가 안 나는지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국 측은 중국도 더 이상 공장 중심의 교육으로는 기술 자립이 어렵다는 내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인재와 기술을 얼마나 준비해왔는가에 따라 미래 기술 패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을 통해 자원을 확장했고, 자원을 통해 기술을 완성했으며, 기술을 통해 세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설득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과 한국이 만든 국제적 영향력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원이 기술로, 기술이 인재로 이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요소가 다시 한번 국가의 전략 무기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자원의 무기화라는 개념을 석유에서 배워왔습니다. 1973년의 오일 쇼크는 석유라는 자원이 단순한 경제재를 넘어 국제 정치와 외교, 심지어 군사적 영향력까지 좌우할 수 있음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형태의 자원 전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래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어디에나 있는 물질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느냐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발표장에서 제가 보여드린 신뢰들을 통해 모래 역시 전략 자원으로서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인도네시아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싱가포르에 대한 모래 수출을 전면 중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국토 확장을 위해 막대한 양의 모래를 수입하고 있었고, 수출이 중단되자 모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고,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래 역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급격한 도시 개발과 토목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모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내 건설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으며, 동시에 주변국에서도 모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모래를 줄이자라는 접근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모래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공 모래와 재생 골재 기술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철강 슬래그, 건설 폐기물 등을 활용해 인공 규사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품질은 천연 모래에 비해 오히려 강도와 정밀도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자원 보유국이 아니라 자원을 복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석유는 대체가 불가능해서 전략 자원이라 불리지만, 만약 어떤 자원이 기술을 통해 대체 가능하면서도 원천 생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자원은 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의외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처음 듣는 개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한국이 모래를 통제한다고 해서 무슨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한국산 모래 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규사의 상당 부분은 한국산 혹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 기반의 가공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지의 석영 광산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산화붐 이후 주요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합성 실리카와 초고순도 석영 대체재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있는 자원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확보하고 재구성하며 가공 기술을 통해 경쟁국보다 우위에 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우디의 대표단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석유처럼 모래를 국제 무역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래 자체보다는 모래를 다루는 기술이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것을 입증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모래 가공 기술, 재생 모래 기술, 친환경 채취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특허와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단순한 모래를 수십 배, 수백 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반도체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학자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엔 단순한 자원 이야기라고 치부했지만 이제는 그 자원이 글로벌 산업 구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차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 대표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유럽 국가들에게도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럽은 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고 재생 골재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응용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의 무기화는 더 이상 땅속에 묻힌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자원 소비국을 넘어 자원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필요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단순한 국내 산업 전략을 넘어 국제 지정학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은 한국이 기술 패권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독일과 일본 측에서는 의미 있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의 밀러 교수는 발표 중간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늘 자원의 절대량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루는 기술과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이나 산업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국가의 전략적 입지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기술 협력과 독립 전략을 병행하는 균형 외교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자립국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립은 완전한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협력하고 위기 때 독립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저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이 많다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라 자원을 기술로 바꾸는 능력과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의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조롱으로 시작되었던 이 발표가 점차 학문적 설득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사막 모래에 대해 연구를 본격화하며 한국의 인공 모래 기술을 자국 도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기존 희토류 중심 전략에서 모래와 실리카라는 새로운 자원군에 대한 기술 연구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고 일본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고순도 석영 독점 정책을 수정하며 동맹국인 한국과의 기술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사실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길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모래라는 일상적 자원 하나를 다루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공하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가는 오직 그 나라의 철학과 문화, 교육과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바로 이 점에서 미래 기술 패권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보여주었고 지금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MIT의 교수로서 이 발표를 통해 한 가지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자원 보유량만을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자원을 기술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키우며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모래 위에서 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기술의 본질, 교육의 힘, 그리고 국가 전략의 완성도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래처럼 평범하게 보이던 것이 알고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기술로 바꿔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점, 참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끈기,
그리고 기술로 완성해내는 집단의식이라는 것을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